안녕하십니까, 이태연입니다. 오늘 저는 200위안도 빌리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한때 몇 개의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었어요. 솔직히 그때는 큰 집에 살고 고급 차를 몰고 화려한 시절을 보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은 아버지 차를 몰고 기름을 넣으러 갔어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알바를 해서 겨우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요. 사장님은 오늘 월급을 정산해 주셨지만 제가 휴대전화를 꺼내서 기름값을 결제하려고 했을 때 위챗에 있는 돈이 전부 빠져나갔어요. 1위안도 남지 않았어요. 저는 200위안의 기름을 넣었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르실 거예요. 뒤에 있는 차들은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고 저는 차 안에서 열몇 통의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저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하면서 많은 기업이 폐업하고 경영자들은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으며 하루아침에 빈곤에 빠진 중산층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 소비 촉진 정책을 발표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어떤 네티즌은 돈이 있으면 내가 쓰지 않을까요? 내가 필요한 것은 자극이 아니라 돈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중산층이 빈곤해졌다는 주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산층의 특징을 죽음의 3종 패키지라고 농담을 하며 그 세 가지를 수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 국제학교에 다니는 자녀로 꼽습니다. 왕 씨는 석사 학위를 가진 여성으로 남편은 금융 분야에 종사하며 두 사람은 모두 좋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예전에는 일선 도시에서 전형적인 중산층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딸을 현지의 한 국제학교에 보냈고 매년 학비는 23만 위안입니다. 그들은 아이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국제학교에서 마친 후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유학을 보내기로 계획했으며 예상 총 지출은 약 1,000만 위안, 한화 약 19억 원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에 입학했을 때 왕 씨의 남편이 갑자기 실직하게 되어 그들은 아이의 학비도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왕 씨는 친구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갑자기 실직하고 아이는 국제학교 학비도 못 내게 됐어요. 중산층의 죽음의 3종 패키지가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이 여성 사업가는 신발 공장을 운영하며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일해왔고 한때는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막대한 빚을 지고 있으며 결혼 생활도 파탄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는 2,700만 위안의 빚을 지고 있는 신발 공장 사장입니다. 이날을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8월 8일 저는 혼자서 고향을 떠나 낯선 도시로 와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합니다. 2020년의 팬데믹은 제가 힘들게 이뤄온 사업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2022년은 제 인생의 최저점이었어요. 그해 아버지가 병세가 악화되어 40일간의 치료에 거의 100만 위안을 썼고 동시에 여러 투자가 모두 손실을 봐서 거의 1,000만 위안이 날아갔어요. 2022년 1월 말에는 부채 위기까지 터졌어요. 이해 저는 한때 의욕 넘쳤던 삶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산은 몇 천만 위안에서 2,700만 위안의 부채를 짊어졌고 화려했던 부유한 삶은 끝났으며 이제는 채무자가 되었고 행복했던 가정도 파탄을 맞았어요. 저는 오늘의 모든 결과가 제 자신의 선의와 무지로 인한 것임을 깊이 깨달았어요. 친구를 보증해 준 것도 맹목적으로 투자한 것도 결과를 생각지 않고 한 일들이 저와 제 가족을 빚의 소용돌이로 빠뜨렸지요. 무거운 빚은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한때는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고 싶었지만 병상에 누운 아버지와 가족들이 바라보는 눈빛을 보니 마음속에서 방황과 불안이 가득했었죠. 매일 수십 통의 채권 독촉 전화를 받으면서 저는 혼자서 이를 견디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점술은 80년대 출생으로 건축공사에서 종사하며 한때 수천만 위안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금을 선지급하는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막대한 빚을 지게 됐습니다. 선지급이란 계약자가 이 공사를 수주하려면 일정 금액의 자금을 먼저 대납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공사가 끝난 후 발주처에서 이 자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산업이 호황일 때는 발주처가 자금을 제때 지급하지만 경기 불황 시에는 발주처가 자금 지급을 미루게 되고 결국 이에 따라 건설회사는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선지급 공사의 위험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중국의 건축 시장은
공급 과잉 상태로 경쟁이 치열하여 자금을 대고 공사를 맡는 방식인 자금대출 계약과 선지급 공사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왕점술 씨가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빚이 1,700만 위안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2024년 6월 22일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건설 프로젝트에 종사해 온 왕점수입니다.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막 강물에 뛰어들어 비참한 삶을 마감하려던 참에 딸의 전화 한 통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저는 제 동료들에게도 깨달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제는 평생 다시는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공사를 하는 사람들의 최후를 한번 보세요. 망하거나 가족이 헤어지고 모두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도대체 어떤 멍청이가 이런 함정을 설계한 걸까요? 저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관계를 이용하여 온갖 방법으로 선물을 보내면서 힘들게 프로젝트를 따냈고 보증금을 내고 자금을 선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마치 아랫사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갑과 감독 앞에서는 물론이고 어떤 상급자가 나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말을 모두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먹고 빼앗고 요구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지도자들이 나로부터 이익을 얻으려고 했으며 정말 큰 코트를 입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속옷만 남았다는 기분이었죠.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2021년에 저는 하나의 자금 선지급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당시 갑의 실력과 여러 해 동안 쌓은 관계를 고려하여 큰 일을 하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빌려서 선지급을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완공되었지만 공사비는 아직 1위안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매달 20만 위안이 넘는 이자와 직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400만 위안 이상의 고금리 온라인 대출과 수십 장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결국 돈은 모두 바닥나고 빚은 1,700만 위안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빚을 지고 나니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강물에 뛰어들어 이 모든 걸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니 그들이 저를 의지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악화로 민간 기업들이 경제 회복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산 후 많은 사업주가 현실을 직시할 용기를 잃고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1989년생인 허난 출신의 여성 사업주 말말은 사업 실패 후 180만 위안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11월 8일 그녀는 빚을 지고 나서의 심경 변화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1989년생인 저는 올해 36살이에요. 현재 180만 위안의 빚을 지고 있어요. 빚을 지고 나서 저는 남편의 배신, 친동생의 고소, 그리고 친척과 친구들의 온갖 모욕과 조롱을 겪었어요. 처음 빚을 지고 나서 저는 한때 이 모든 상황을 버틸 수 없을 것 같고 정말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인생을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이렇게 떠나면 홀가분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말은 부모님과 아이들을 생각하여 자살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이 많은 빚을 떠넘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버텨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녀는 또 다른 사업주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오늘 나는 존경하는 나쁜 사장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의 메시지에는 네가 이 메시지를 볼 때쯤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음식업을 할 때 그는 우리 가게에 매일 식품을 가져다 주었어요. 최근 몇 년간의 대외적인 경제 상황과 영향으로 그는 많은 빚을 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가 이런 선택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는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고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그는 처음에 나에게 3만 위안을 빌렸어요. 그는 이 3만 위안도 갚을 수 없겠다. 대신 시계를 너에게 줄게. 이것으로 빚을 갚을게라고 했어요. 그는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고 그리고 나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어요.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사람의 생명이 정말로 얼마나 취약한지 느꼈어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사실 빚이 두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기만 한다면 결국 모든 것이 잘 풀릴 거예요. 자신을 믿고 계속 나아간다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분이 경영하던 회사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회사를 다시 찾아 물건을 정리하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파산한 지 4일째 되는 날입니다. 나는 회사에 와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내 사무실로 고객을 접대하던 곳이었습니다. 예전엔 여기에 직원들이 가득 앉아 있었는데
보이세요? 지금은 모두 텅 비어 있습니다. 어제 모든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는데 오늘은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사무용 책상과 의자, 컴퓨터 등은 직원들이 다 나누어 갔습니다. 이 칸막이는 내가 직접 만든 겁니다. 원래 이 공간엔 20명 넘게 앉아 있었고 옆에는 휴식할 수 있는 작은 방도 하나 있습니다.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은 모두 남겨두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참 가슴 아픕니다. 이제 나는 떠나야 합니다. 내일 이 자리는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거의 1년 동안 고군분투했습니다. 나는 나의 능력을 믿습니다. 언젠가 더 큰 발전을 이룰 거라 확신합니다. 더 큰 장소, 더 많은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곳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한 명의 사장인 향향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향향은 돈이 있을 때 사촌 언니네 가족에게 아주 후하게 대했으며 여러 번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향은 사업이 실패한 상태에서 사촌 언니에게 고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향향은 이 사촌 언니와 함께 자랐습니다. 사촌 언니의 부모님은 항상 외지에서 일하느라 그들의 딸을 향향 집에 맡겼습니다. 두 소녀는 성격이 잘 맞았고 관계는 아주 돈독했습니다. 그러던 두 사람은 성장하면서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예전에 내가 사업할 때 연간 100만에서 200만 위안을 벌던 시절 사촌 언니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그녀는 학군 아파트를 사려 했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0만 위안을 빌려줬어요. 그녀가 이사하고 나서 또 내 앞에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불평을 했어요. 사실 북방 지역의 겨울은 매우 춥기 때문에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줄 때마다 고생합니다. 차를 예열하는데 10분이 걸리고 아이와 그녀는 차 안에서 몸을 움츠리며 기다려야 했어요. 나는 그 상황이 불쌍해서 또 돈을 보태어 그들에게 지하 주차장을 사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30여만 위안을 썼어요. 그리고 나는 한 번도 그들에게 갚으라고 재촉한 적이 없었어요. 매년 설 때마다 두 외삼촌에게 주는 세뱃돈도 항상 8,000위안에서 10,000위안 정도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업이 망하고 외채를 지게 되고 막다른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이 사촌 언니에게 10만 위안을 빌렸어요. 하지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이 10만 위안 때문에 내 친한 사촌 언니가 나를 법정에 고소한 것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요?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줬는데 돌아오는 보답이 이거라니 정말 웃기고 슬퍼요. 이 남자는 공장이 망하면서 수천만 위안의 빚을 지게 되었고 결국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지만 누구도 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창피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이 없다고 창피한 게 아니고 차가 없다고 창피한 게 아닙니다.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뒤지더라도 창피한 게 아닙니다. 가장 창피한 순간은 자신이 가장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리기 위해 이리저리 찾아다녔지만 결국 한 푼도 빌리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때가 진짜 창피한 순간입니다. 공장이 망하면서 1160만 위안 이상의 빚을 지게 됐고 그 압박감에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매일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비행기도 탈 수 없고 고속철도도 탈 수 없었습니다.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방법이 없어 그저 생활비 1,200위안을 빌리기 위해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들의 대화에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전엔 얼마나 멋졌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망해서 생활비도 빌려야 하다니.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제가 빚을 졌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아무도 저와 연락을 하지 않았고 가족 모임에도 저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사람들의 냉정함과 세상의 차가움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힘들어지고 나서야 주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점점 더 침체하면서 중산층도 돈이 부족해져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부채를 지니고 난 후 더 이상 배달 음식을 시키지 않게 됐습니다. 부채를 지기 전에 우리는 오직 생활 품질만 추구했어요. 비싼 레스토랑에 가고 명품 옷을 입으며 살았고 이는 허영심 때문이었어요. 바로 이 허영심이 우리를 지나치게 자신감 있게 만들어 분점도 열어 체면을 차렸어요. 팬데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들어냈고 가게를 닫고 100만 위안의 부채를 지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는 소비 수준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작년에 우리가 한참 돌려막기를 할 때 우리는 밥 한 끼를 먹을 때도 슈퍼마켓에 갈지 아니면 시장에 갈지를 고민해야 했어요. 2년간의 부채 생활은 제가 예전에 가졌던 소비관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198위안짜리 스테이크, 맛이 형편없었지만 단지 레스토랑에서 그 순간의 우아함과 SNS에 올릴 우월감을 위해서였어요. 이제 198위안이면 5kg의 소고기를 살 수 있고 온 가족이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소비 수준이 떨어졌다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지능이 상승했다고 할 수 있어요. 소비 수준이 떨어진 것에 대해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이제 1년 동안 사용하는 옷값 총합이 예전에 옷 한 벌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이 크림, 로션, 에센스, 아이크림, 이 모든 것들이 예전에 사용하던 한 병의 아이크림보다 더 저렴합니다. 예전에는 머리 염색할 때 항상 토니 선생님에게 갔었는데 지금은 집에서 혼자 염색합니다. 예전에는 병다다 앱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병다다에서 물건을 사고 단체 구매할 때도 어디가 더 저렴한지 비교합니다. 예전에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일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는데 지금은 돈을 아낄 수 있는 일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